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9주 1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다들 잘 봤습니까? 잘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처참한 성적을 거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 중간고사 이후에 저 내용들은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잠깐 언급은 할 수 있어. 잠깐 이제 저 우리 이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요 4강의 3절에 보면 주식과 효율적 시장 가설 요 내용이 있죠. 요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로만 캐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게 아주 잠깐 나올 거고, 그다음에 5강에 이제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확률과 통계 개념 중에서 그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요 개념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계산기가 결국은 다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주 잠깐씩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을 빼면 중간고사 이전에 다뤘던 그 내용하고 지금부터 다룰 내용하고는 완전히 그 독립되어 있다. 독립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잘 못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포기하지 말고 중간고사 말아먹었으니까 기말고사 포기해가지고 뭐 빵점을 맞겠다 뭐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고삐를 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포트폴리오 이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 뭐 포트폴리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위험 자산 혹은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죠. 그죠? 위험이 있으면 위험 자산이고 위험이 없으면 무위험 자산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주식인지 채권인지 파생 상품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던 그 증권, 그죠? 증권, 자산, 증권을 이제 종류 세 가지로 나누면, 증권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면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이라 그랬잖아. 우리 그 학기 초에, 그죠? 그 투자의 기초 뭐 그래가지고 증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은 뭐 재산 가치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종이 쪼가리다. 그리고 그걸 세 가지로 나누면 주식, 채권, 파생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이 증권을 추상적으로, 그죠? 추상적으로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그 증권을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주식, 채권,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주식과 채권의 가치 평가. 주식과 채권의 가치 평가. 주식과 채권의 가치 평가. 포커스가 가치 평가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에서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강론을 이야기를 할 때 계산할 거를 염두에 두고 제목도 이제 가치 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계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이라는 요 강론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는 점이 중간고사 이전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쉬울 거야. 수식이 이제 중간고사 이전만큼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학적 개념이 하나가 등장하긴 해. 이 등비수열,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요 개념이 등장하긴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지 않습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대한 설명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 뿐이고 실제 계산은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오픈북이잖아. 뭐가 걱정이야. 자, 주식과 채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회사 혹은 기업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firm, 그리고 company 이런 용어를 써요.
뭐 코퍼레이션은 기업 아닙니까? 코퍼레이션은 개념이 좀 달라. 코퍼레이션은 주식 회사를 뜻해. 기업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업의 종류 중에서 하나인 그 주식 회사를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슨 회사 이름 영문으로 적어 놓은 거 보면은 그죠?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삼성전자 그럼 삼성 일렉트로닉스 하고 컴마하고 co ltd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한다고. co 하고 컴마 ltd 그죠? 삼성 일렉트로닉스 co 컴마 ltd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이제 그 통칭해서 그게 이제 주식회사를 의미를 하거든요. Company Limited, 그러니까 유한 회사라는 뜻인데 사실상 뭐 저 주식회사를 의미를 해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inc incorporated 그래서 주식회사 화되었다. 뭐 동사에 이제 ed이 붙여가지고 그 과거 분사형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incorporated.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됐다. 라는 의미로 incorporated 해놔놓고 그거를 줄여서 inc. 이렇게 적어놨어. co.ltd나 inc.이나 그 표기하는 나라마다 그 미국에서는 inc.으로 표기하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co. ltd. 이렇게 limited, company limited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명 뒤에 뭐 co.ltd 이런 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inc. 이런 게 붙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지칭을 할 때 corporation 주식회사라고 지칭하고, 주식회사도 뭐 그 회사 혹은 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 신문지상에서는 company, firm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한다고. 근데 개념상 주식회사라는 corporation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한 종류일 뿐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개인 회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어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뭐 유한회사라고 불리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 종류들이 쭉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법 한번 찾아보면 파트너십이 영어로 우리말로 뭐더라? 한명회사인가? 합자회사, 한명회사인가? 같은 그 다른 그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게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파트너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거는 그걸 다 통칭해가지고, 기업 혹은 회사라는 개념은 통칭해가지고 영리를 쫓는 단체를 전부 회사 혹은 기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firm, company 이런 용어를 써. 그래서 corporation은 이 firm, company하고 같은 레벨의 단어가 아니에요. firm 혹은 company 이렇게 쓰면 그냥 회사 혹은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요런 의미이고, corporation은 그 중에 특수한 유형의 주식회사라는 특수한 유형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회사인데 this corporation 이렇게 지칭을 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orporation의 경우에는 컴퍼니의 일종이기 때문에 corporation을 그 주식회사를 지칭을 하면서 뭐 this company, this firm 이렇게 지칭을 해도 맞는 말이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this corporation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회사 혹은 기업, firm 혹은 company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지 뭐 기업의 건물도 사고 사무실도 마련을 하고 뭐 임대를 하든지, 그다음에 공장도 세우고 해서 뭐 뭔가 만들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님들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종업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등등등 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그 돈,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그거를 자본이라 그래. 캐피탈이라고 하고, 이 자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혹은 부채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기 자본은 영어로 equity, 영어보다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번역해 놓은 게 훨씬 그 와닿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냥 equity라 그래요. 자기 자본은 기업의 주인이 내놓은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래. 자기 자본이라 그러고 타인 자본 혹은 부채 liabilities. 타인 자본 혹은 부채 liabilities는 외부에서 빌려온 거야. 빌려온 거.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차릴 때 여러분이 뭐 그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작은 기업을 그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마련한 돈, 그거를 타인 자본 또는 부채라고 부른다. 그래서 외부에서 빌려온 자본을 타인 자본 혹은 부채라고 하고, 이때 부채를 제공한 사람을, 즉 이제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creditor, 채권자. 그렇게 부른다. 채권자. 네? 채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학기 초에 이야기를 할 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서 그죠? 돈을 빌려오면서 발행한 차용증이라 그랬지. 언제 얼마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는 언제 갚겠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차용 증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꼭 채권이 아니어도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오고 뭐 그런 경우에도 그죠? 돈을 내가 이제 채권이라는 걸 사서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죠. 채권을 사온다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만큼 채권 발행자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죠. 그리고 채권에 적혀 있는 만큼 나는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차례차례로 회수를 한 다음에 만기가 돼서 그 원금까지 다 받고 나면은 채권이 소멸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채권을 들고 있어. 누가 발행한 채권을 들고 있다. 그 말은 나는 그 채권을 삼으로써 이 채권 발행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권자라는 의미는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채권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그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그래. creditor. 채권자라 그래. creditor. 그래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자본,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그 캐피탈은 자기 자본, equity, 기업의 주인이 내놓은 그 자금, 그 equity, 자기 자본과 외부에서 빌려온 타인 자본 혹은 부채, liabilities로 구성이 되고, 이때 이제 부채를 제공한 사람, 자금을 빌려준 그 외부인을 채권자, creditor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을 하겠죠. 기업을 설립할 때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등등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기업의 실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성한 기업의 유무형의 실체를 자산이라 그래. 자산, asset. 유무형의 기업 실체를 자산, asset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하고 자산은 가치가 같아야 돼. 그죠? 자본하고 자산은 가치가 같아야 된다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면서 뭐 건물도 사고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무형의 기업 실체를 만들잖아. 그 돈을 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하고 자본의 가치는 일치해야 돼요. 근데 자본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이퀄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요거는 항상 성립을 해요.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회계 항등식, accounting identity라고 부른다. accounting identity라고 부른다. 유무형의 실체라고 그랬는데 뭐 유형의 실체는 여러분도 알아요. 그죠? 건물이라던가 뭐 사무실이라던가 뭐 집기라던가 뭐 이렇게 기계라던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건데 무형의 실체는 뭔가 하면 뭐 브랜드 파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 이름 같은 거. 이름 짓는데 뭐 어떤 막강한 이름과 로고 같은 걸 이제 만들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을 지불하든지 본인이 직접 하든지 간에 그거를 만들면 그거에 가치가 생긴다고요. 그죠? 브랜드 가치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무형의 실체인데 그런 것도 이 자산이라고 봐요. 자산이라고 본다고. 그다음에 영업권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뭐 큰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어디 점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옷가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경우에 거기 가면 계약을 하면 원래 있던 상인이 권리금 달라 그래. 권리금. 그죠? 권리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권리금은 이 건물 주인한테 주는 임대료하고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고 상인들이 다음번에 들어오는 상인한테 요구해가지고 받고 이제 본인이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편한테 넘기고 이런 건데 이제 실제로 그 상인들이 지칭할 때는 그거를 권리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회계 용어로는 그거를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영업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지. 그 영업권도 이 기업을 구성하는 무형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브랜드 파워,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 코카콜라가 몇 등이고 삼성전자가 몇 등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것도 가치야. 그것도 이제 자산을 구성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자본을 만약에 100억을 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무형의 실체를 구성하는데 뭐 80억을 쓰고 20억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은 이 자본하고 자산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는 그 돈 20억 원 있잖아요. 그거는 현금 자산이야. 그 현금 자산이에요. 현금 자산으로 기업에 보유되게 되는 자산의 일부로서 기업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모아가지고 뭐 유무형의 실체를 다 구성하고 나서 남는 돈 있잖아요. 그 현금도 자산이야, 자산.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항상 자산은 자본하고 가치가 같을 수밖에 없어. 돈이 남아도 그게 자산으로 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는 자산이라는 요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회계항 등식, Accounting Identity라고 부르게 된다. 요게 이제 기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회사 혹은 기업이라고 부른다. firm 혹은 company라고 부르는데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모은 돈을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은 돈을 자본이라고 부른다. 캐피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본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본은 equity라고 해서 기업의 주인이 내놓은 그 자금 부분을 자기 자본 equity라고 부르고 외부에서 빌려온 자본을 타인 자본 혹은 부채 liabilities라고 부른다. 이때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공급해준 빌려준 그 사람을 채권자 creditor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 보다 보면은 뭐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뭐 채권단이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화의 신청을 했고 법정 관리가 어떻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업의 뭐 부도를 그 법적으로 나타낼 때는 뭐 여러 개념이 있어요. 뭐 채무 불이행, 뭐 부도, 뭐 또 뭐 있더라. 뭐 아니 용어가 다 생각이 안 나. 여러분도 나이 한 40 넘어가 봐. 뻔히 알던 것도 애 이름도 생각 안 날 때도 막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근데 법적으로는 여러 용어가 있고 서로 약간씩 다른 뉘앙스의 이제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냥 부도 혹은 도산이라는 말로 이론적으로는 통일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부도예요. 기업을 차렸는데 빚을 못 갚는 경우가 부도야. 부도 혹은 도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나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부도를 내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채권단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채권단이라 그럴 텐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뭘 가져가요? 그 돈 대신에 이 기업의 자산을 갖고 간다. 자산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자산을 다 뿔뿔이 매각해가지고 본인이 그 받아야 되는 돈을 최대한 회수를 하거나 다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을 이제 정상적으로 살리는 거죠. 채권단이 주인으로서 이 기업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돈을 못 갚았으니까 이 기업의 소유권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저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채권단이 이 기업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기업을 새롭게 경영 혁신을 해가지고 뭐 비용 절감을 하고 뭐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빌려줬던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죠? 채권단이 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채권자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이 그 언론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채권단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채권단. 채권단은 채권자를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채권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고, 그거를 이제 신문지사항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채권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워크아웃이다, 뭐 법정 관리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죠? 최종적으로 부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청산해버리고 없애고 그 하기 전에, 그죠? 하기 전에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뭐 채권단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법정 관리라는 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그래서 법원으로 이제 갔을 때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채권 채무의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지만 이 돈을 빌려온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을 갚아야 될 의무잖아, 의무. 빚을 갚아야 될 의무잖아. 그래서 그걸 채무라 그러거든요. 이 빚진 거를 갚아야 되는 걸 채무라 그러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채권이고,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인데, 채권 채무 관계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를 법정 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법원이 관리를 해가지고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법정 관리라 그러고, 채권단이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워크아웃이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채권단. 채권자가 여럿이 모여 있을 때. 그래서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게 되면 뭐 이 기업의 자산이 채권자한테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하고 이 주식회사하고 재산이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는 그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간이야, 주식회사 자체가. 우리는 자연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인인데,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를 해놨어.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하여튼 군대는 안 가겠지. 국방의 의무 이런 건 없지만 납세 의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계약도 본인 명의로 맺을 수 있도록 법인이야,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이런 것도 다 법인이고, 법적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단체를 법인이라 그러는데,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도가 나게 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자산,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 소유의 자산들만 이제 그 재산권이, 그죠, 소유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격이 없거든. 개인 기업은 이 기업을 설립한 오너 있죠. 이 자기 자본을 낸 이 오너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이 된다고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부도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낸 거야. 이 자기 자본을 내놓은 기업의 주인이 부도를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재산을 다 때려 넣어야 돼.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 재산의 일부로서 이 기업이 존재하는 거고, 돈을 빌릴 때도 이 기업의 명의를 빌린 게 아니라 이 주인인 내 명의를 빌렸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돈을 못 갚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 전부 채권단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그 빨간 딱지 붙잖아요.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압류, 그 부도난 그 회사들, 중소기업들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 이게 재산에다가 전부 압류 딱지 막 붙이잖아. 그게 뭐냐면 이 재산들의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야. 뺏어간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원래의 주인으로부터 이 물건들, 딱지 붙인 이 물건들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야. 박탈하고, 이게 이제 그 법원 관리를 통해 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법원이 경매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채권자들한테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딱지를 붙이는 거죠. 딱지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부도라던가 뭐 부도 혹은 도산,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이제 기업의 이 생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론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도산이나 부도를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루고 모형을 소개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해. 그런 건 전혀 학부 과정에서 그런 거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개념상 그런 개념이다. 개념상 돈을 못 갚았을 때 돈을 못 갚는 상황, 돈을 못 갚아서 발생하는 게 부도 혹은 도산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갖고 있던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핵심이야. 뭐 물론 나라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형태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죠? 돈을 갚아야 될 주체가 돈을 못 갚게 되면 돈을 갚아야 될 그 주체, 그러니까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채무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이 그죠? 채권자한테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부도 혹은 도산의 기본 개념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가지고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의 유무형의 실체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유무형의 실체 자산 에셋. 이제 유무형의 실체라고 하면 유형의 실체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건물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집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무형의 실체라는 건 아까 그 점포의 권리금 같은 그 영업권 그죠? 돈 주고 사고 파는 영업권 이런 것도 이제 자산의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도 자산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산을 다 마련하고 났더니 돈이 남았어. 그러면 그것도 현금 자산이야. 그것도 현금 자산이라고. 그래서 항상 자산은 자본 가치하고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일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자산 이퀄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회계 항등식 (accounting identity)라고 부르게 된다. accounting identity.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기업의 특수한 종류로서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주식회사. 기업을 이제 상법에 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크게 이제 경제적으로 세 종류로 나누면 개인회사, 파트너십, 주식회사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세부적으로 법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몇 종류 더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그 의미를 갖도록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개인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할 때 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뭐 부모님한테서 돈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이나 뭐 그런 여러분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내놓고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걸로 타인 자본으로 삼아서 창업한 그 회사를 개인 회사 그죠? 개인 회사라고 부르는데 개인 회사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소유권이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창업자의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이 된다고요.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고. 그리고 이때 개인 회사는 주인이 한 명이야. 주인이 한 명이고. 근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제 동업해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있죠. 동업해가지고. 그래서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동업해가지고 뭐 지분을 5대5로 하자.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을 낼 때 내가 1,000만 원 내고 친구가 1,000만 원을 내가지고 은행에서 뭐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총 4천만 원짜리 자본금 4천만 원으로 회사를 차렸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기업의 소유권을 여러분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반반씩 갖고 있죠. 그거를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요. 파트너십. 그러니까 그 기업의 소유주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한 명이고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이야. 근데 2명 이상일 때 그 복수의 기업 주인들 각각을 파트너라고 그래요. 파트너. 그래서 각 파트너들은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낸 돈 액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로 내 가지고 이걸 구성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 명은 재산이 이 지분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도 둘이 비슷해야 돼. 왜 그렇게 했어요? 부도 났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죠? 1,000만 원 내고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이 2천만 원을 못 갚는 상황이 됐어. 2천만 원에 그러니까 원금 전체뿐만 아니라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경우도 부도라고 해요. 그래서
채무라고 하면 원금 이자를 제때 갚는 거, 그게 이제 채무를 이행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어기게 되면 테크니컬하게 부도가 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 없어. 이 돈 투자한 그 1,000만 원 하고, 그 외에 여러분이 뭐 집 팔고 뭐 하여튼 있는 그 예금해놓은 돈하고 뭐 탈탈 털어봐야 500만 원밖에 없어. 500만 원밖에 없고, 여러분 친구는 1억이 있어, 재산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면, 여러분은 500만 원만 손해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죠? 500만 원만 날아가지만, 여러분 친구는 1억이 날아간다고. 그죠? 뭐 1억 다 압류 딱지를 붙이지는 않겠지만 2천만 원을 회수할 만큼의 금액을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2천만 원을 통째로 원금을 못 갚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압류 딱지를 붙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이 뭐 그 전부 다 압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빚을 다 회수를 하고 나면 이제 뭐 이게 이제 소유권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풀리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500만 원만 몽창 날리면 되지만, 여러분 친구는 재산이 1억인 죄로, 그죠? 재산이 1억인 죄로 3,500만 원? 4천만 원 빚 갚아야 될 것 중에 3,500만 원을 그 친구 재산에서, 그죠?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뭐 억울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업을 해서 파트너십을 구성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주가 2명 이상 복수인 경우에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기업의 복수의 그 주인들을 파트너라 그래. 파트너라고 그러고, 파트너들은 이 기업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재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해야 돼. 그래야 부도가 났을 때 억울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그 주인들이 기업을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유능하다고 해봐. 유능해가지고 여러분은 막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기업을 확 키우는데, 여러분 친구는 계속 뭐 헛짓하고 이 회사에 손해 끼치고 뭐 그런다고 해봐. 그러면 회사를 그런 사람하고 차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설립을 하려면 이 파트너들의 지분과 재산뿐만 아니라 능력도 비슷해야 돼. 능력치도 비슷해야 파트너십을 구성을 했을 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도록 해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다 보면, 어떠한 기업들이 보통 파트너십의 형태를 띱니까? 법률회사, 그죠? 그다음에 회계법인, 뭐 하여튼 그런 쪽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파트너십의 형태를 많이 띠게 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이 뭐 변호사 여섯 든 사람 중에 변호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변호사라고 해봐. 변호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동료들하고 같이 그 창업을 했어. 그죠? 그래서 법률 회사를 차렸어. 법률 회사를 차렸으면 어때야 돼요? 재산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 지분도 비슷하게, 돈도 비슷하게 내 가지고 구성을 하되, 능력치가 전부 다 변호사라는 최소한의 그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갖추고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회사들이 파트너십의 형태를 많이 띄어요. 그래서 무슨 뭐 연합 내과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같은 것도 보면 의사들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내는 돈도 이제 자본으로 부담하는, 자기 자본으로 내는 돈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전부 다 비슷한 학교에 비슷한 의대를 나와서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어야 그런 이제 회사를 차리기 때문에, 파트너십은 보통 그런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파트너십의 형태를 많이 떼요. 그리고 동종 업계의 사람들이 파트너를 구성을 하고 이제 능력치가 비슷해야 억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감시가 가능해. 그죠?
한 명이 탱자탱자 놀고 뭐 뒤로 돈 빼먹고 뭐 이런 거를 동종업계에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감시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전문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데, 주식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트너십이나 개인 회사라는 형태도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현대의 이런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인 자본주의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게 이 주식회사라는 이 형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 기업의 형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형태다. 먼저 이제 주식회사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를 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그 증권이 기본적으로 주식이죠, 주식. 그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말 자체가 corporation, 주식회사라는 자체가 주식을 발행해서 성립한 회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기업의 주식이 뭐예요? 스탁.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발행한 증권이죠. 기업의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발행한 증권인데, 요거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그 판 값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 자본을 삼는 거야. 그리고 그 소유권을 그 사가는 그 주식을 사가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요. 스탁홀더 혹은 쉐어홀더라고 부르는데, 이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주주에 의한 소유가 첫 번째 주식회사의 조건이고,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주식의 형태로 팔아서 그 대금으로 자기 자본을 만드는, 그래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업의 소유주가 되고,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주, 스탁홀더, 쉐어홀더. 그래서 주주총회, 1년에 최소한 한 번 주주총회 하죠. 그 연말 연시에 대부분의 이제 그 주식회사들이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담이지만 그 애기들한테, 난 이제 3살, 7살짜리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갈 일이 없는데 주변에 이제 주주총회 가고 이런 사람들 중에 고만한 애기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빠 주주총회 갔다 올게 이러면은 눈이 막 이렇게 황홀해져가지고, 주주들이 다 모이는 거야. 주주 알아요, 여러분? 인형, 미미, 주주 이런 거 있잖아요. 주주하고 주주 친구들이 다 모이는 그런 데 가는 줄 알고 막 황홀해하는, 뭐 흔히 여자애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썰렁했나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양도가 쉬워.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 소유권이 주식의 형태로 이제 증권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뭐 주식시장에서 내다 팔고 하면은 이게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지 말고 오성전자로 합시다. 오성전자가 100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중에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오성전자라는 이 주식회사의 소유권의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지. 100분의 10이니까 100주 중에 10주를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건데, 요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 나는 이 필요 없다. 이거 돈으로 바꾸고 싶다. 소유권 내 손에서 떨어내고 대신에 돈으로 갖고 싶다. 이러면은 시장에다 내다 팔면 되죠. 주식을 내다 팔면 되지. 그러면 그 내가 갖고 있던 10분의 1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양도되는 거지. 이전되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의 양도가 쉽다라는 특징이 또 있죠. 개인 기업은 소유권 양도가 쉽습니까? 안 쉽지.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는, 그죠? 내 재산의 일부분인데, 요걸 살 사람을 찾으려면, 그죠? 이거를 내가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이야기는 이 회사 전체를, 자산을 다 판다는 이야기잖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사람 계속 찾아 헤매야지. 그죠? 그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거 혹시 사실래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양도가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죠. 파트너십도 만약에 의사라고 해봐. 너무 여러분을 전문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무슨 영대 연합 내과 뭐 이런 걸 했어. 여러분 의사야. 의사인데, 난 여기서 빠지고 싶어.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지분과 내 파트너십의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고 나랑 비슷한 실력, 내 친구들을 이 파트너들하고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의사를 찾아야 되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나 여기 빠지려고 그러는데 내 지분 인수할래? 이러면서 이제 돈 주고받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냐고.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돼. 파트너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지 서로 상호 감시를 하고 저 새로 들어온 파트너가 뻘짓 안 할 것 같다면 신뢰도 있어야 되니까 서로 아는 사이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 소유권을 양도하기가 힘든데 주식회사는 그냥 시장에 내다 팔면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주식을 팔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엄청 쉬워.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있고 일부만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파트너십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만 팔 수도 없죠. 그리고 이걸 통째로 사줄 사람을 물색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쉽게 주식을 내다 파는 형태로 해서 쉽게 뭐 전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전부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이든 쉽게 남한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는 게 있어. 주주의 유한 책임. 영어로는 뭐 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야. 기업이 빌려온 빚, 기업의 채무는 기업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서 주주는 기업 그 자기 자본 납입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제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이따 이제 법인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단독의 인격을 갖고 있어.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산은 주식회사 본인의 소유야. 주식회사 본인의 소유라고. 그래서 돈을 빌릴 때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 부채를 형성을 할 때도 주식회사 명의로 빌린다고. 소유주 명의로 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책임도 주식회사가 진다고. 소유주가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산, 이 기업이, 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이 주식회사가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들한테 넘어가는 걸로 끝난다고.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들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그죠? 기존의 소유권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들고 있었는데, 그죠? 그 소유권이 이 주식회사가 돈을 못 갚음으로써 이 기업의 소유권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그죠? 채권자한테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채권자한테 다 넘어가고 나면 주주인 나로서는 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영원히 되는 것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아. 개인 회사는 어떻게 돼요? 개인 회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주주의 재산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모든 채무를 책임을 진다고. 왜? 기업이 이 기업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인 기업이 부도를 내면 빨간 딱지 막 붙는 거죠. 개인 재산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누구의 채무예요? 기업 주인의 채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를 못 갚았을 경우에는 이 주인의 재산들이, 그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는, 채권자들한테도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주주하고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고, 돈을 빌릴 때도 주주 명의로 빌린 게 아니라 이 회사 명의, 주식회사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돈을 못 갚게 되면 주식회사의 이 자산 소유권만 채권자들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돼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각, 가치가 영원히 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이상의 다른 손해는 안 입는다고. 그죠? 재산적인 손해. 뭐 내 주주한테 찾아와가지고 주주 재산에다가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게 주주의 유한 책임이에요. 주주의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그래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죠? 기업이 부도가 나면, 뭐, 회생 절차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법정 관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회생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기업 해산,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업 해산을 하게 되는데 기업 해산을 해버리게 되면 기업의 자산을 뿔뿔이 다 내다 팔아가지고 기업을 다시 살리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다 변제를 해주죠. 변제를 해줄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해주는 게 제일 먼저 공공요금, 그죠? 세금 안 낸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 안 낸 거 있으면 그것부터 그 돈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임금이 그 다음 순위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채권을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도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준다. 근데 보통 거기까지 안 가요. 그죠? 보통 거기까지 주주들한테까지 안 가고 채권도 다 회수를 못 하고 일부만 회수하거나 회수 자체를 못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회생 불능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업 해산이 그 선고가 되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기업이 해산되고 이제 그 자산을 다 매각하고 이리저리 전부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 기계는 다른 회사에 팔고 저 기계는 다른 회사에 팔고 뭐 이 공장 부지는 딴 사람한테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전부 이제 그 세금도 못 냈던 세금도 내고 뭐 종업원 월급 밀린 거 있으면 그 밀린 것도 주고 그다음에 그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갚을 거 일부라도 갚고 그러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한테 돌아온다고. 근데 주주한테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가치가 0원이 되는 거지. 본인이 각 들고 있는 그 주식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소유권이 채권자한테로 일단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해산을 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자산을 다 현금화한 다음에 나눠주는데 그게 주주한테는 안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주주가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는 것. 그게 최대의 손실이고 그 이상의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는 거. 그거를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그런다. Limited liability라고 그런다.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또 광고 전화인가? legal person. 법인, legal person. 법적으로 자연인, natural person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군대는 안 가지만 natural person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사실 동일한 권리는 아니고 유사한 권리죠. 그러니까 일단 군대를 안 가니까. 하지만 어쨌든 법인의 명의로 그러니까 회사의 명의로 계약도 맺을 수 있고 돈도 빌려올 수 있고 세금도 내고 법인세라는 세금도 내고 그죠? 뭔가 소유할 수도 있고 자산을 소유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시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동성로 그 클럽 거리 아직도 가는 사람 있나요? 이 와중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직접 요즘에 이제 클럽 거리를 통과해보지는 않았어. 안 가본 지가 2년 넘은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는 근처에 얼씬도 안 했는데 이제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동성로 근처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걸어서 가다 보면 헐벗은 추워 보이는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래서 저들은 과연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저기 밥 먹는 복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복장들이 많은데 그런 클럽 거리들에 가면은 이제 외제차들이 되게 많죠. 외제차들이 많은데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이야기 막 했었잖아요. 잘못 빌려가지고 사채 빌려가지고 그 외제차 사고 했다가는 나중에 돈 갚을 때 엄청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 포기각서 써가지고 온몸이 전 세계로 흩뿌려지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게 본인 소유도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 소유도 아닐 뿐더러 본인 아버지 소유도 아니야. 대부분이 법인 소유예요. 법인 소유. 되게 재밌는 그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슈퍼카들 2억 5천 이상 5억 6억 하고 이렇게 초고가 초고가 하여튼 더 초고가는 200억 300억짜리도 있어.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도 간혹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눈에 띄는 그래도 고가의 슈퍼카 이런 거는 그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건데 그게 이제 한 5, 6억 되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등급 싼 게 20억 이러고 비싼 건 200억, 300억 하고 그런 거는 뭐라 그러더라? 그걸 하이퍼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이퍼카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슈퍼카들 2, 3억에서 한 6, 7억 사이에 그런 차들이 팔릴 때 연간 팔릴 때
누구 소유로 팔리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약 한 90%가 법인한테 팔려. 법인 소유로 팔려요. 법인 소유로 팔린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이러한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체 팔리는 대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중에 90%가 법인의 법인 소유로 팔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버지가 산 게 아니라 아버지 회사가 산 거야. 아버지 회사 돈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용 차인데 그거를 이제 비싼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붕 하고 뭐 와가지고 문이 이제 위로 휙 꺾여서 열리면서 야 타 뭐 이런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 다 불법이야. 원래 사업용 차로 이제 신고하고 등록해가지고 산 차는 그 용도로밖에 못 써. 사업용, 업무용으로밖에 못 쓰고 사적으로 그런 클럽 같은 거 갈 때 이제 타고 가고 이러면 불법이에요. 불법이어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 가죠 진짜 딴 학교 학생들이거나 학생이 아니거나 뭐 이럴 거라고 믿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이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이제 동성로 같은데 클럽 거리 같은데 가가지고 그런 슈퍼카 같은 거 보면 물어봐. 이거 네 차야? 물어봐. 이거 법인 소유로 돼 있는 사업용 차면 지금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불법인데. 한번 그래봐요. 그래봐. 그러면 막 화들짝 놀라서 너 뭐 하는 애야?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신고한다 그래봐. 어떻게 나온지 한번 봐봐. 얼굴 벌게지고 뭐 당황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요즘에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주식회사는 법인이야. 법적으로 자연인처럼 어떤 그 인격을 부여를 해놨어요. 법적인 인격을 부여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주주의 유한 책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고. 기업의 원래는 경영권이 기업의 소유주들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주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주가 많아. 그죠? 이게 삼성전자라던가 이렇게 주요 이 주식 회사들이 뭐 주식 100주만 발행하겠어? 100주만 발행하겠어? 그죠? 뭐 몇만 주 이렇게 발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뭐 많이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사겠지만 소액 주주들은 보면 10주 뭐 아이고 왜 또 꺼졌냐. 10주, 12주 뭐 그런 그러니까 소액의 주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주총회 해보면 강당에 가득 찬다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이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은 주주들이 이사회로 위임을 해. 이사회로 위임을 한다고.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라는 데로 위임을 해. 그러니까 주주들의 대리인인 거죠.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에 위임을 하면 이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구성을 해. 경영진. 뭐 최고 경영자는 누구, 최고 재무 책임자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경영을 맡겨. 그러니까 이사회가 자기네들이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경영진을 뽑아가지고 경영진한테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거는 이 경영진한테 맡기고 중요한 뭐 경영 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보통의 뭐 경영 활동을 하다가 뭐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행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요. 소유는 누가 한다? 주주가 하고 경영은 누가 한다? 경영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를 Ownership Management Separation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가져야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서의 기업 중에서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가 있다. Massive Capital Raising.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주식회사 제도예요. 그죠?
주식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쭉 팔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살 때 소액의 돈을 내고 주식을 사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행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대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채권 발행을 하든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든지 간에 타인 자본도 그에 상응해서 큰 규모로 빌릴 수가 있다고. 왜? 자기 자본이 이만큼 되니까 엄청난 양이 되니까 갚을 능력이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빌려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큰 상황이니까 그 능력에 상응해서 큰 규모의 돈을 또 빌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거는 대규모의 자본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의 자본을 통해서 큰 산업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저러한 거대한 글로벌 기업을 개인이 할 수 있겠어요? 개인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개인 돈 내놔놓고 돈 빌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놔봐. 여러분이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봅시다. 재산이 한 1,000억쯤 있다고 해봐. 근데 1,000억 원 내놔놓고 은행에다가 1,000억 빌려주시오. 그래서 1,000억, 2,000억짜리 회사를 하면 그게 까짓 것이잖아. 그게 단데 실제로 운영되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은 그죠? 그 오너라고 부르는 그 핵심 주주들의 재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로 운영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다. 이런 점은 좋은데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요. 이중과세라는 게 뭐냐면 기업은 법인세를 내. 기업은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부담을 해요. 연말에. 법인세라는 걸 내는데 여러분은 주주로서 여러분 재산세를 따로 내죠. 여러분 재산세를 따로 낸다고. 집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또 따로 낸다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재산이야. 주주의 재산이라고. 재산인데 주주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주의 재산인데 근데 나의 재산도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나는 재산세를 또 따로 내. 따로 낸다고. 내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을 2번 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따로 내고 소유주 입장에서는 또 재산세를 또 낸다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주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주택이라던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내 주식 금융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낸다거나 뭐 보유세를 낸다거나 뭐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나는 이 기업을 내 재산의 일부로 인식해가지고 돈을 내 재산세를 내는데 내 재산인 이 기업도 법인세를 또 내.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 개인 기업은 내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낼 때 이 기업의 자산들이 전부 다 내 재산인 걸로 봐서 내가 재산세를 한 번 내고 끝난다고. 그죠?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식회사는 나는 재산세를 냈는데 내 재산인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한 번 더 내. 그래서 세금을 2번 내는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주주의 유한 책임과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특성 때문에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져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운영을 하면서 뭐 빼먹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운영해가지고 내가 그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자금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어차피 다 내 건데. 그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내 거지만 주주의 소유지만 운영은 주인이 안 한다고. 생판 남인 월급 받고 대신 기업을 운영해주는 경영진이 이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내 재산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거지. 물론 뭐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본인의 명성도 쌓게 되고 월급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게 아니야. 내 재산이 아닌 거를 이 경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경영 활동을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좀 헐렁하게 할 수도 있고
나쁜 경우에는 그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죠? 원래는 소유주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영자가 그 주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지 않고 주주 쟤네들 뭐 나한테 월급 주는데 나는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라고 해서 좀 헐렁하게 좀 덜 열심히 하면서 이 기업의 이 자원을 그죠? 자산을 나의 편의 이 경영자의 편의를 위해서 좀 오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 소유의 스포츠카, 슈퍼카를 타고 뭐 클럽에 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이죠.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회사 소유로 돼 있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 뭐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한 자산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죠?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그거를 좀 해치면서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그런 거 집에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소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거는 뭐 더 있겠지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이제 다 도덕적 해이 문제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 문제, moral hazard problem. 그래서 원래 계약에 따르면 경영자는 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원래 계약인데 그 주주하고 맺은 고용 계약인데 그렇지 않고 좀 헐렁하게 그 계약에 따르지 않고 좀 헐렁하게 하면서 그죠? 본인의 이익, 경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업의 자산을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해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덕적으로 풀린 거지. 그죠? 계약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좀 기강이 해이해 있는 그러한 문제를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업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 감시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영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재질을 가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죠? 그게 한계가 있는 그 이유가 주주 입장에서도 그죠? 주주 입장에서도 물리적인 감시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는 수만 명인데 경영자는 뭐 몇 명 안 되잖아.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잘못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고치시오, 저런 거 고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죠? 소유권 털고 나가면 돼. 다른 사람한테 이 주식 팔고, 난 얘네 이 기업은 비전이 없어. 이 경영자가 계속해서 뭐 빼먹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되면 소유권 시장에다가 그냥 내다 팔면은 소유권을 쉽게 양도해 버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양도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저걸 보기 싫어 이러면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팔고 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를 철저하게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좀 게으르게 하거나 이러면은 내 재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 내 전 재산이, 그죠? 그런데 여기는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덜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그 경영자들이 경영 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해가지고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렇게 쭉 쌓이다가 최악의 경우에 기업이 망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주식 가치만 통째로 사라질 뿐이지 다른 재산상의 손해는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이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주의 유한 책임과 소유권 양도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소유주가 아닌 경영자가 대신 경영 활동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이 주식회사의 최대 장점은 대규모의 자본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쉽게 조달해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어서 뭔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법인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재산세와 별도로 법인이 법인세를 한 번 더 내서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유한 책임 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 양도가 쉽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소유주인 주주가 경영자에 대한 활동을 그 좀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자, 주식회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성립한 회사다. 기업의 소유권을 주식이라는 증권으로 균등 분할해서 발행을 해서 그 대금을 자기 자본으로 삼는 그러한 회사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주식회사의 주인인데 이들을 주주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주식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양도하기가 쉽다. 시장에 내다 팔면 되죠. 그 다음에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진다. 왜?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명의로 돈을 빌리게 되어서 부도를 내더라도 주식회사의 소유로 돼 있는 주식회사 자산만 소유권이 채권자한테로 넘어가지 주주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채권자한테로 넘어가 버리면 기업의 이 주주들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가치가 영원히 된다라는 것 이상의 다른 손실은 주주들이 입지 않는다. 그게 주주의 유한 책임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다. 법적으로 어떤 자연인과 비슷한,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자연인과 비슷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이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돈도 빌릴 수 있고 뭔가 자산도 살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뭐 수만 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주주들을 모아놓고 어떤 회의 같은 거 하는 거죠. 경영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사회에 어떻게 할 거냐, 경영진 얘네 뭐 잘했냐 잘못했냐 평가해가지고 경영진을 해임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모이는데 이제 주주총회라고 그러죠. 근데 주주총회를 해보면 주주들이 엄청난 수가 모여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직접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파트너십이나 개인 기업은 주인이 직접 경영 활동을 하잖아. 근데 이 주식회사는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직접 할 수가 없고 경영권을 위임을 한다. 그래서 이사회에 위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사회에서는 경영진을 선임을 해가지고 경영진이 실제로 그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이사회는 그거를 감시 감독하고 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도록 경영권을 이사회와 경영진한테 위임하는, 그러니까 소유권만 이 주주들이 갖는 그러한 형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룹 같은 데 보면 회장님, 뭐의 회장이겠어요? 이사회의 회장, 뭐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대표이사 뭐 이런 직함을 달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선임을 할 때 그 이사회 안에 있는 이사들 중에서 경영진을 선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이사인데 본인이 경영자로서 최고 경영자로 선임된 경우에 뭐 대표이사 이런 직함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를 총괄한다 그래서 먼저 회장님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죠? 뭐 그렇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5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해서 대규모의 자본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개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액을 이제 주식을 사면서 소액을 제공하는 거지만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이 쉽게 조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회사를 차려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회사라는 이 제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큰 산업 같은 게 일어나서 지금의 이런 발달된 자본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단점은 뭐다?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비롯해서 본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한번 내는데, 법인은 단독으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걸 한 번 더 내요. 그래서 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내 주식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는데, 혹은 뭐 보유세 같은 걸 냈는데, 그죠? 그 세금의 대상이 됐던 나의 이 소유물인 이 회사는, 주식회사는 또 법인세를 한 번 더 내.
그래서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다. 개인 기업은 이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죠. 개인 기업은 그 자산이 그 소유주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 한 번 내면 끝이야. 그죠? 근데 이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라는 걸 이 기업이 한 번 더 내서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아무래도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원래 계약대로라면 경영진은 이 소유주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주도 아니고 이게 본인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편의나 이익을 더 우선해가지고 경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 걸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약대로 안 하고 좀 풀린 거지. 그런 걸 moral hazard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자의 행태를 일일이 다 감시하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힘들어요. 힘들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좀 느슨할, 그러니까 무한히 책임을 진다 이러면은 막 엄청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겠지만, 이게 유한 책임이고 뭐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몇 주 안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이 경영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가 나빠지고 뭐 망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망하더라도 내 주식만 그냥 휴지 조각이 되면 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도도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거 주식 팔고 그냥 이 기업하고 손 떼면 되잖아. 그래서 소유권 양도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주주들이 이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주식회사를 이제 영어로 나타내면 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업 재무의 이해 뭐 이런 과목 들을 때 보면 기업 재무의 이해를 영어로 영문 이름으로 표시한 걸 보면 corporate financ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introduction to corporate finance 이렇게 되어 있거나, 뭐 understanding corporate finance로 되어 있거나, 뭐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이렇게 기업 금융 혹은 기업 재무라는 그 용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기업 금융, 기업 재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orporate이라는 말이 들어가. corporation의 형용사인 corporate finance라는 말로 이제 그게 원래 영어 표현이라고. 그래서 corporation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라는 그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대학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기업 금융, 기업 재무 이런 거는 개인 회사나 파트너십의 이 재무나 금융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조금씩 뭐 일부분 다룰 수는 있지만 주가 되는 내용은 주식 회사의 금융 활동, 재무 활동을 다루는 분야가 corporate finance라고. 기업 재무 혹은 기업 금융.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이 출연해가지고 이런 현대적인 이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 중요도 면에서 다른 그 개인 회사라던가 파트너십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의 금융 현상을 다루는 독립적인 학문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내부,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일반 대중이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비록 지금 주주는 아니지만, 그죠? 비록 지금의 주주는 아니지만, 요거를 언제든지 이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로 편입될 수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내부의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다. 그죠? 금융감독원의 그 정보 공시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면 기업들이 분기별로, 그 다음에 매 연말에 만들어내는 그 재무제표들이 공시가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요런 주식회사들은 다 외부로 공시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회사라든가 뭐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공개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주식회사는 이 정보들이 다 외부에 공개돼 있으니까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연구하기가 좋지. 정보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corporate finance라는 학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 금융의 이해, 뭐 기업 재무 뭐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 주식 회사의 금융 현상과 재무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이 주식 이야기. 지금부터 이제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주식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